예금하고 적금금리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한국 요즘에 어떻습니까? 한국 기준금리가 0.5%거든요. 0.5%. 그러면 0.5%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알파금리 붙여가지고 예금금리 또는 적금금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0.7, 0.8 또는 1.0 맥시멈 1% 정도까지 뭐 예금금리를 주는 데가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주겠지만은 사실은 예금금리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적금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이다. 여기 지금 보니까 0.7% 예금금리를 약속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0.7%면은요 1억 원을 갖다가 1,000만 원을 가입하면은 1년 후에 그 세전 이자가 7만 원이잖아요. 그쵸? 1,000만 원을 맡기면은 7만 원이에요. 1억을 맡기면 얼마입니까? 7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70만 원인데 거기다가 15.4% 세금을 떼죠. 그러면은 그 세금을 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59만 2,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맡기고 은행에서 1년 후에 찾아갈 금액은 59만 2,200원 정도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물론 그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 당시는 10억만 있으면은 있잖아요. 평생 어떻습니까? 이잣돈 받아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 이자가 뭐 IMF 뭐 겪고 나서 쭉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뭐 10%도 있었고 뭐 계속 떨어졌지만 5%, 6%, 7%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1억이면은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잖아요. 7%면은. 그럼 1억이면 700만 원인데 10억이면 얼마예요? 10억이면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이면 N만 원 그 어떻습니까? 연봉 소득자보다도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10억 갖다 은행에다 묶어두면 7천만 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은행에다 맡겨놓은 이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이분들이. 근데 충분히 가능했는데 아까 여기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1년에 1억을 맡기면 59만 2,200원이 들어오는데 10억을 맡기면 얼마가 나오느냐? 590만 원 들어오면 590만 원. 맞죠? 맞나요? 590만 원이에요. 10억을 맡겨놨는데 59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진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 부분들이. 590만 원 갖다가 여러분들 생활이 가능합니까? 1년에? 한 달 쓰고도 남지도 않을 거예요. 한 달 쓰기도 바쁜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뭐 10억이 있다, 뭐 20억 있다라고 해도 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이게 돈은 많이 있는데 돈은 되게 많이 지금 풀려져 있다고 하죠. 돈은 많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은행에다가 맡기겠습니까? 이제는? 은행에다가 지금 안 맡기는 이유가 지금 방금 전에도 그러잖아요.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까지도 깬다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은행에다 맡겨놔봐야 금리가 적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우리가 예금이든 적금이든 있잖아요. 깨면은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깨는 것에 따른 비용을 또 지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서 현금화를 시키는 거는 뭐냐면 차라리 이거보다도 다른 투자처가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은행에다 맡겨가지고는 답도 안 나온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대기성 자금이 이제 남게 되는데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적금을 들은 것 갖다가 깨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요구불 통장에다가 요구불 예금 통장에다가 어떻습니까? 돈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깬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지 않으면은 그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돈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정말 적죠. 거의 0.1% 뭐 이 정도 주는데도 말 되는데 그렇게 대기성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다가 통장인데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말고 그냥 우리가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통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요구하면 돈을 주는 통장 갖다가 요구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언제든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부동산에 들어가든 주식에 들어가든 그런 대기성 자금들이 지금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성 자금이 유동성인데 그 자금이 지금 1,000조 원이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페이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시중은행 그 요구불 그 예금 잔액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70조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올해 5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428조 원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한 52조 원 정도, 50조 원 이상이 요구불 예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금하고 적금 들지 않고 그냥 통장에 넣는 대기성 자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요구불 예금인데 그 요구불 예금이 한 50조 원 정도 지금 현재 통장 잔고에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단기 이제 부동성 자금, 부동자금 있잖아요. 단기 부동자금이 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현금이라든지 보면은 요구불 예금, 그다음에 수시 이출금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 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 막 이런 돈들은 단기성 자금들이에요.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 돈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돈들이 그게 유동성 자금인데 그 유동성 자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00조 원 정도. 그러면 1,100조 원 정도의 자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돈이. 맞죠? 그죠?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갈지 지금 몰라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1,100조 원인데 그러한 자금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게 어디냐면 주식시장이죠. 최근에. 이런 자금들이 이제는 기웃거리면서 들어온 게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가격이 뭐 대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1,400포인트,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450포인트 정도 선에서 우량주를 매입을 했을 경우 있잖아요. 우량주를 매입을 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년마다 배당을 받습니다. 요즘에 배당을 많이 해줘요. 기업들이. 왜냐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데 그 배당률이 1,450포인트 선상에서의 그 배당률은 많게는 20%까지 육박했었어요. 알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억을 주식에다 사게 되면 20%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배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천만 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1%도 안 주는데 주식시장에다 맡겨놨더니 어떻습니까? 20%의 배당률이 나온다. 물론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겠죠.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자, 이게 전제가 붙긴 하지만은 웬만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 뭐 이쪽 대기업들이 망하겠습니까? 금방? 그렇진 않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대기업, 어느 정도 좀 우량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배당을 해주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배당을 해주는데 시가 배당률이 거의 어떻습니까? 많게는 20%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배당률이 20%인 회사에다가 돈을 내가 묶어놨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20%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분들이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때 돈을 갖다가 싸들고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응? 그래 해가지고 자기가 20%를 딱 피싱을 시켜놓은 사람들. 응?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은 거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건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회를 포착하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문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거를 보고 경제 감각이 있어야만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0억, 만약에 1억을 맡겨놓는데 2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럼 10억을 맡겨놓으면 얼마입니까? 배당으로? 2억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2억 떨어지는 거. 와, 브라보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20%의 배당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물론 1,450포인트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10,000원까지 떨어졌다 합시다. 근데 지금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런 주식들을 대거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배당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매입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지금 10,000원짜리가 30,000원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0,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배당률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10,000원짜리 산 사람하고 30,000원짜리 산 사람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내 돈 들어간 원금이 틀리니까. 그러면 10,000원짜리 샀을 때 20%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30,000원에 사게 되면은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 7%, 6%로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배당률이. 이 부분들이.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많이 이제는 사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가격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뭐냐. 보면은 어떻습니까? 유동성 자금 아닙니까? 이분들이. 시중에 은행에 풀려져 있는 저금리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겠어요? 지금의 시중에 엄청나게 자금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금리까지 낮은 상황이니까 이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갔으냐면 자산시장의 버블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산시장이 있잖아요. 자산시장의 버블화가 뭐냐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 사는데 100원이었다라고 하면 연필 한 자루 사려면 이제 200원이 필요한 시대 있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자금이 2배로 풀린다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 인플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시장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 부분들이. 그래서 금리도 작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돈도 많이 풀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 시장의 버블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뭘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현금성,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든지 그럼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이제는 아파트도 계속해서 매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여기 현금을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보다는 이런 어떤 자산 쪽으로 지금 돈을 자꾸 묶으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게 되면 이게 예전에 지금 사이클상 보면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이 아파트 시장 있잖아요. 이 아파트 시장에 우리가 사이클이 있어요. 10년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이냐면 아파트가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버블화가 일어났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문재인 대통령 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폭등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버블화가 됐죠. 그 가격이 좀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태에 기로에 서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떨어지는 사이클이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부분들이. 근데 떨어지는 사이클이 되는데 문제는 시장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시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보다도 시중 자금이 많이 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금리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리가 싼 유동성 자금을 통해서 이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는 이 자산이 가치가 이게 꺼져야 되는 시점인데 꺼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시장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데다가 금리가 상당히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떠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자,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옛날 IMF라든지 우리 이런 외환위기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폭락하는 게 부동산이 막 아파트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폭락을 하는 듯 하면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3, 4, 5월 달에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이런 주택 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예전 시장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유동성 자금이 너무나도 많이 풀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금을 통해서 자산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문제는 있죠,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이게 사실은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많이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공급량이 없고 공급량을 계속해서 막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맞죠?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주니까 누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누가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많은데 누가 팔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계속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뭘 때립니까? 재산세를 막 부과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열은 받아요. 열은 받아. 열은 받아도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재산세 내고도 남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 작전 쓰는 거죠. 집을 안 파는 겁니다, 분들이. 왜냐면 재산세를 내는 것보다도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버티자. 버티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거나 어떤 계기가 되면은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때 가서 팔자라는 주식이기 때문에 집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1가구 2주택 3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하는 사람들도 집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중에 물건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적은 상태에다가 어떻습니까? 유동성 시장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원래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이고 더 떨어져야 돼요, 이분들이. 심지어는 그 가격에서 현재 가격에서 반 가격까지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 그리고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많은 돈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자산시장을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은 하겠지만은 여기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기대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웃대는 자금들은요, 계속해서 이 돈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럼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갔다가 주식시장이 1450포인트에서 지금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분들이. 그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기웃거릴 거냐, 그 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어떻습니까? 돈을 한번 먹었잖아요. 돈을 먹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어딘가를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규제가 많죠. 그죠? 규제가 많다라고 하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손을 떼고 또 이제 다른 시장으로 지금 기웃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맞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지 않은 시장이 어디냐면 토지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 시장 요즘에 토지 시장이 버블화가 됐다, 막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봤죠. 최근에는. 시장에 나오진 않잖아요. 맨날 아파트 시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기사만 나왔지, 토지에 대한 관련 기사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죠. 이분들이.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토지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시장이 그래요. 원래 항상 이 돈이 흘러갈 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시장을 보더라도 먼저 아파트 시장이 막 달궈집니다. 달궈진 다음에 그게 꼭지에 다다르게 되면 그 자금을 빼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토지 쪽으로 또 달궈져요. 이분들이. 그게 지금 패턴이 다시 한번 이제 토지 시장 쪽으로 지금 몰고 오는 그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산 시장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유동성 시장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저렴한 관계로 당연히 더욱더 토지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아무 쪽으로 돈이 들어옵니까? 아무 쪽으로 돈이 들어오냐 이거 안 들어와요. 이분들이.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투자를 하냐 말이에요. 어디다 투자합니까? 돈 될 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죠? 돈 될 곳에 투자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무슨 사인을 봤습니까? 최근 들어서 새만금 관련 지역에 3월달, 4월달 중으로 해서 거래량이 폭증을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지 않았나요? 이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폭증을 한다? 좀 냄새나지 않아요? 자, 거래량이 폭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만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을 올린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번 시장의 가격 거래량을 폭발시킨 거는 주체 세력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땅들이 가격을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늘어났겠느냐. 잘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늘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거래량이 늘어난 게 주거지역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주거지역은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주거지역이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은 땅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디 쪽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냐면 그동안 좀 팔리지 않았던 땅들 있죠. 팔리지 않았던 땅들이 뭡니까?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 이런 땅, 비도시 조건에 있는 땅들이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 있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패턴이에요. 이게 먼저 어떻습니까? 돈 되는 땅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땅들도 이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시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어떻습니까? 그 꼭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어떤 시장이 왔냐면 그 한라산 있잖아요.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임야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 땅 사겠습니까?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임야를 갖다가 거래할 정도로 그것도 4-5배 주고 이분들이. 자, 경매시장에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경매시장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경매시장에 예전에 제가 낙찰된 사례를 쭉 보게 되면 있잖아요. 그래서 한라산 중턱에 있는 땅까지도 4배 이상의 낙찰가율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옛날에 팔리지도 않았던 땅들이 4배 이상의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시세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들은 땅값이 100배까지 올라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거 좋은 놈들은 100배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놈도 어떻습니까? 4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시장이에요. 이분들이.
맞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새만금에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냐? 자, 밑에 겉에까지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비도시 지역권에 있는 농림 지역까지도 밑에서 밑바닥에서 조금씩 거래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이게 본격적으로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땅 가격이 올라가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시기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한 2, 3년 또 간다고 보셔야 돼요. 2, 3년을 쭉 가게 됩니다. 2, 3년을 쭉 가시게 되면서 이제 막바지에는 어떤까지 가냐면 변산반도 있잖아요. 변산반도에 있는 그 국립공원 있잖아요. 국립공원에 있는 임야까지도 4, 5배 거래가 될 때 이제 그때는 이제는 막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쯤이면은. 근데 그때까지 오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까지 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주거지역 있잖아요. 이런 땅들은 거의 대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2017년도에 당선된 이후에 땅값이 어떻습니까? 한번 폭등을 했죠. 가격이 한번 올랐어요. 그때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새만금의 개발이 더욱더 확실시 됐다는 거죠. 예전에 그냥 어렴풋했던 그런 개발들이 이제는 어떤 눈에 보일 정도로 개발이 어떻습니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뭐 잼버리대 유치라든지 새만금 개발청사 이전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실질적으로 정권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번 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여당의 압승은 새만금을 더욱더 지지하게 되는 거고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더욱더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차 폭등 시대가 오는데 그 2차 폭등은 1차 폭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땅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올라가는 시즌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올라갈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면은 땅값 상승의 어떤 3단계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잖아요.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개발이 어떻습니까? 착공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완공할 때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보면은요, 그 개발이 착공이 될 때 가장 땅값이 많이 올라가요. 이 부분들이. 그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한 번은 가격 상승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2차 상승기로서 대폭등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새만금 앞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새만금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착공하고 무언가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또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상승할 게 아니라 새만금은 있잖아요. 앞으로 30년 50년 동안은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 새만금의 어떤 큰 마스터 플랜 중에서 오늘날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50년이라고 하는 이 새만금의 개발에 대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3년, 5년밖에 안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예요. 앞으로 50년은 더 개발해야 될 건데 앞으로 지금 3년에서 5년밖에 지금 안 와 있는 거의 이제 어린 시절 지금 현재 유아기에 있는 그런 새만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흘러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이 새만금은 앞으로 30년, 50년까지도 개발될 수 있는 여지와 여건과 배경이 충분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 50년 개발한다라고 가보면 지금 5년밖에 안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강남이 지금까지도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3, 40년 전에 그때 개발될 때 5년,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개발이 이 정도면 많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도 개발이 더욱더 지속이 됐고 지금 무려 30년 이상을 개발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의 시작 단계에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새만금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30년, 50년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볼 때 지금 이제야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오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선택을 하루아침에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거기 차원에서 그리고 제5차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국가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라도 새만금은 우리 이번 정권에서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의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시중 자금이 풍부하게 지금 있는 상태인데 지금 1000조 원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1100조 원이죠. 1100조 원 정도의 그 시중 자금이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있는 토지 시장의 거래량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의미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식 이제 글쎄요. 이 시장으로 해서 큰 돈을 먹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금, 달러? 글쎄요. 이거로도 큰 돈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디 시장이냐? 토지밖에 없다. 그러면 그 토지 시장에서 어디냐? 토지 시장에서 새만금만한 지역이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한민국 한번 쪼개보세요. 저기